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국정원에서 매달 1억 원을 현금으로 상납받던 안봉근 전 비서관이 작년 7월 돌연 국정원에 당분간 돈을 그만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이 불거진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 보도가 시작되던 시점입니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이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게 불법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납을 중단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 전 비서관은 또 국정원 이현수 전 기조실장으로부터 매달 받은 1억 원 외에 용돈 명목으로 1,500여만 원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이 이 전 기조실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뒤를 봐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안 전 비서관은 이에 대해 매달 1억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사실은 시인했지만 별도로 받은 돈에 대해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전 비서관과 같은 혐의로 체포된 이재만 전 비서관과 구속수감 중인 정호성 전 비서관도 검찰에 불려나와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밤 안봉근 이재만 두 전직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뒤 국정원에서 받은 돈의 사용처를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그리스에서 건너온 올림픽의 불꽃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올림픽 성화가 우리 손에 들어온 건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입니다. 피겨 유망주 유영 선수는 첫 번째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 인천대교를 달렸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나가는 언니 오빠들 모두 화이팅!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창에서 3연속 올림픽 금메달을 노리는 빙속여제 이상화도 성화를 들었습니다. 성화 릴레이는 가수 인순이가 부른 주제가와 함께 내년 2월 평창올림픽 개막까지 101일 동안 이어집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최고위의 표결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친박계가 다수인 재선 의원 모임에선 박 전 대통령 출당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재선 의원들은 내일로 예정된 홍 대표와의 오찬 자리에서 이런 뜻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홍 대표 측은 예정대로 3일 최고위를 열고 징계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대표도 페이스북에 해묵은 당내 문제로 발목이 잡혔을 시간이 없다며 국민 여론대로 원칙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최고위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사단법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만들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보고하고 앞으로 복지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자리. 바쁘시더라도 꼭 오셔서 축하해주세요. 11월 2일 목요일 저녁 7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입니다. 여러분의 일정표에 지금 바로 체크체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 꼭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세이나.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올해 말로 30년 점용허가 기간이 끝나는 영등포역 롯데백화점이 2년간의 임시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원래는 영등포역 역사가 주식회사 롯데역사가 사업자로 되어 있고 점용 만료 시기가 2017년 12월까지예요. 근데 지금 영등포역 롯데백화점은 2년간의 임시사용 허가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말이 어려워서 점용 허가지 세대로 산 게 30년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국가 기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월세 들어가는데 30년 살게요 하고 하면 그 받아줄 집주인이 있을까요? 없죠. 우리나라에. 네, 이거는 예전에 이제 이게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우리나라에 밀물듯이 들어오면서 민자 역사에 바람이 불었었거든요. 그 민자 역사의 효시입니다. 기차역, 지하철역을 지으면서 민간 자본으로 짓고 거기에서 기차역 건축비를 정부가 안 낸다. 그러니까 니들이 돈 내서 그 대신 그 건물을 쓸 수 있게 해줄게. 30년 동안. 예.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있죠.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뭐 그냥 누워서 떡 먹기예요. 또 지하철역이라는 건 워낙 상권이 보호되기 때문에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던 거고요. 특히 영등포역은 장난 아니죠. 예, 그렇죠? 유명했죠. 뭐 타임스퀘어도 있고. 옛날부터 이렇게 시장이 발달했었고 네. 상권도 발달했던 지역이고 거기다가 유흥
그 활락가로서 예, 그렇죠. 그 성매매 그 밀집 지역이 또 배후에 있어가지고 유통되는 현금량이 엄청난 곳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만 걸어가거나 버스를 조금만 몇천 거장만 가면 농산물 유통도 도매 시장도 있었고, 그리고 영등포역이 경부선 기차가 반드시 쓰는 곳이었어요. 유동 인구가 많았었죠, 어마어마하게. 서울역 다음이 영등포역이었죠. 그 정도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명절 때 빼고는 영등포역이 더 유동 인구가 많았어요. 거의 뭐 용산역 용산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영등포역이 두 번째였다고 봐야죠. 거기 영등포역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겪는 남자들만이 겪는 통과 의례 같은 거 쉬었다 가라고 붙잡는 분들이 꼭 있었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많이 겪고 봤어요. 요즘은 없어졌던데 예전에는 정말 어마어마했죠. 멀쩡하게 생긴 사지 멀쩡한 남자들은 무조건 붙잡았어요. 왜 멀쩡한 남자라고만 표현해요? 아무나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팔다리 붙어 있는 남자면 다 붙잡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불법이라서 못하는 거죠. 지금은 없어졌죠. 지금 거의 큰일 없어졌죠. 나죠. 요즘은 성매매 특별법에 따라서 단속 대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30년 동안 점용허가를 내줬는데 올해 이제 12월이 되면은 점용허가 기간이 끝나서 국고로 귀속이 돼야 되는 건물이에요. 건물과 땅을 다 국고로 넣어줘야 돼요. 예.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롯데 측에서 이것을 계속 거부한 거죠. 정부에서는 이거 국고 귀속 기간이 되니까 준비해라라고 계약 기간 연장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롯데 측에서는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 박근혜 믿었나요? 모른 척 했겠죠. 어떻게든 되겠지. 박근혜가 있으니까 될 수 있어라고 계약쓸 수도 있겠다. 그 우리나라 대기업 직원들은 기본적인 마인드가 대마불사의 마인드가 깔려 있잖아요. 뭐 어떻게 밀어내겠어라는 이제 그런 것도 작용했겠죠.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과 벌금 3천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범행 전반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연령과 건강을 감안해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 509억 원 상당의 공짜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을 받아 기소된 신 총괄 회장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2일 한꺼번에 이뤄집니다. 신 총괄 회장은 재판에서 횡령이란 말은 이상하다며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그게 왜 횡령이냐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그게 왜 횡령이냐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롯데가 정부와 이렇게 협조가 안 되고 계약을 어떻게든 연장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는 세입자들이에요. 그렇죠. 예, 세입자들은 롯데는 계약 기간이 끝나도 연장이 될 거야라고 아마도 얘기했을 거고 정부 측에서는 계속 계약 기간 만료가 되면 국고 환수해야 돼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입자들은 권리금 들어갔죠. 보증금 들어갔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올해 들어서 데모를 했죠. 우리 생존권을 좀 지켜달라. 그렇죠. 이렇게 데모를 했었고. 제일 못된 건 롯데네요. 그렇죠. 롯데가 가운데서 똘망똘망하게 일 처리를 안 한 거예요. 계약서대로. 왜냐면 뭐 30년간 사업이면은 뭐 종료 날짜가 하루 이틀 전에 나온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거를 사람들을 뭐 선동하다시피 해서. 그러니까 그 누구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잡아놓고 이렇게 했다는 것밖에 안 되네요. 롯데 입장에서는 놓치기 아까운 떡인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롯데만 이 특혜를 누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레일이 직접 사업을 하든 안 그러면 다른 사업자 신세계나 뭐 다른 그 유통업체를 그 사업자로 해가지고 이 경쟁을 붙이든 롯데한테 특혜를 계속 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더라도 기업 M&A 할 때 반드시 그 붙는 조건 있죠. 그 고용 승계. 네. 이런 형태로 그 세입자들을 그대로 승계를 한다는 그 정부의 보장만 있으면 사실 세입자분들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뉴스로 드러난 것만 보면 정부에서도 이걸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아직 없어서 그 마찰이 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뭐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롯데 영등포 역사는 공시지가가 1평방미터당 500만 원인데 그 바로 옆에 신세계백화점 있잖아요. 예. 타임스퀘어. 거기는 1평방미터당 1,000만 원. 거의 가격이 2배 차이가 나네요. 예. 그러니까 특혜죠. 그래서 지금 임시 사용 허가를 2년간 줬는데 이전까지는 점용료를 낸 게 연간 34억 원이었는데 앞으로 연간 100억 원이면 거의 3배 이상 더 낸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이거는 고스란히
임대업자들한테 세입자들한테 받지 않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전가시킬 확률이 높고요. 그러면 3배 높아진 세율?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게 가장 높겠죠.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는 이게 뜨거운 감자예요. 엄청나다. 이것을 계약대로 하기에는 세입자들의 생존권 문제가 걸려 있고 처음에 초기 계약대로 하기에는 그렇다고 이것을 사정을 봐주자고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민자 역사들이 계약 기간이 끝날 때 똑같은 전철을 밟을 확률이 높아요. 아마 앞으로 그렇게 계속 분쟁이 벌어질 거예요. 지금까지 싸게 썼으니까 이 정도가 아마 적정 금액이니까 이렇게 측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영등포역 말고도 서울역도 그렇고 동인천역도 그렇고 다 2017년 12월까지예요. 여기도 지금 해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내린 거예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년간의 계약 기간을 연장을 해주고 이 안에 롯데와 그 롯데백화점에 들어가 있는 세입자들의 관계를 빨리 정리를 해라라는 의미거든요. 좀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들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사받던 국정원 변호사가 숨진 채 발견됐어요. 뭔가 또 오싹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2013년에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나서면서 그 대응팀을 만들었었는데 여기에서 일했던 변호사가 30일 밤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숨지기 하루 전에도 투신을 한번 시도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는데 결국 이런 말이 이상하지만 자살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살을 하는 게 성공하기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자살 당한 거라고 보는. 번개탄을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서 그 열기, 그 뜨거운 열기를 견뎌가면서 질식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과연 제정신으로 가능한 건가? 만약에 술을 마시든 약을 먹든 이 정신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2차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면 그 약효가 우리가 뭐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셨을 때 시원함을 느끼는 것처럼 그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약효가 나타날 때까지 그 뜨거움을 또 견뎌야 된단 말이죠. 번개탄을 캠핑 가서 이 바베큐를 위해서 그 번개탄을 피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번개탄이 열이 달아오르기 시작할 때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서 긴 작대기로 이 고기를 이렇게 해도 이 손이 뜨거워서 목장갑을 2개씩 껴야 되고 하는 그런 열기가 내가 운전석에 앉아 있다면 이 조수석에서는 절대 피울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러면 제일 먼 거리는 조수석 뒷자리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발생할 연기와 열기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 과연 차 안에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게 가능한 건가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열은 생각 못했고 이 연기 때문에 질식해서 죽는다고만 생각했는데 열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화재 현장에서 죽는 사람들이 사망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질식사거든요. 열은 둘째고 질식해서 이미 정신을 잃어요. 몇 모금 들이마시면 유독가스를. 그런데 저도 이제 이 자살을 시도해봤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얘기해보면 이 정도의 도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살을 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마티즈 사건도 그렇지만 이번 사건도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을 한다는 거는요. 이 역겨운 가스를 맡으면서 참는다는 거 굉장히 독한 사람이면 못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도했던 게 고가도로에서 차로 몰고 뛰어내리기. 차에 타고 안전벨트 풀고 이런 정도까지는 해봤는데 그 정도는 순간적으로 욱해서 해요. 사람들이. 다리에서 뛰어내린다든지 바다로 뛰어든다든지 하는데 이렇게 번개탄을 피워놓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이 사람이 우리가 국정원에서 정예 요원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법고 시범 그 합격한 변호사예요. 그냥 변호사죠. 이 사람이 그렇게 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법적 절차가 구속이에요. 구속수사. 증거 인멸을 하고 뭐 이런 도피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핵심적인 증거가 나올 수 있는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구속해서 수사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자해라든지 자살을 막기 위한 방법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죽기 전에 검찰에 출두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때 당시에 2013년도에 국정원 댓글팀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서 들어가니까 대응팀을 만들어서 막 이제 하는 팀에 소속돼 있던 변호사잖아요. 그 내부 정황에 대해서 자세히 그 증언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약간 오싹한 상상력이 이렇게 발동되는 이유가
대응팀을 국정원에서 대응팀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2013년 말씀하신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그 조사에 대한 수사에 대한 국정원 대응팀의 변호사 그렇죠. 변호사 참여했던 변호사 그 팀의 변호사였는데 그 팀원들 중에 이 변호사가 소속감이 가장 약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이 사람은 직업으로서 들어간 거 외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좋은 상상을. 그렇죠. 아니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검찰에서 놓친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얘네들 이 국정원 사건에 대한 부분들은 혐의가 짙어지면 반드시 이건 구속 수사를 해야 돼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전날에도 강릉 바닷가에 투신했다가 구조됐다고 하는데. 예, 그랬다고 하는데 뭐 이게 투신을 한 건지 당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좀 의심이 많이 가요. 그래서 검찰이 이거는 반드시 구속 수사를 해서 신병을 확보하고 신병을 확보하면 이 사람들은 뭐 벨트도 풀고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해나 자살을 못 해요. 그렇게 신병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를 받거든요.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야지 이런 정보에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떠한 짓을 어떻게 벌일지 몰라요. 대한민국 국정원 얼마나 나쁜 집단이었습니까? 무섭습니다, 진짜. 왜 이 이명박 때나 유행했던 이 자살 사건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는지.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는데. 네, 이명박근혜 시절에 또 우리가 그 시민들이 만들어낸 표현이 있잖아요. 자살 당한다. 그렇죠. 예, 자살 당하지 않게 조심하라. 뭐 이런 이야기 있었죠. 그때 당시에 박근혜 당시에 저희도 방송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저는 자살 안 합니다. 그런 이야기 유행도 했었고. 정말 답답한 노릇인 게 이렇게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중압감을 아니죠. 이건 중압감을 못 이기는 게 아니고 중압감을 못 이기면 이실직고하면 조금 편해져요. 처벌을 받으면 돼요. 변호사니까 충분히 다 알겠죠. 그렇죠. 예,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들어가봐야 몇 년 안 살아요. 그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대기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를 사람은 아닌데. 그럼요. 그걸 일방적으로 모든 걸 포기하고 한순간에 이렇게 세상을 져버리는 게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죠. 분명히. 어쨌든 이 국정원 댓글 수사, 재수사 이 부분이 좀 점입가경으로 좀 이상하게 가고 있는데 검찰 측에서는 신병 확보에 좀 만전을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다음 뉴스는요. 5만원권 다발로 두 정무수석엔 추명호가 배달했다. 정말 재밌지 않아요? 예. 조윤선, 현기환 두 전 정무수석에게 돈이 어떻게 전달됐는지도 지금 JTBC에서 취재 결과 확인이 됐는데요. 배달한 사람, 배달매는 다름 아닌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었다고 하고요. 이 사람은 우병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를 했다가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인데 돈 전달을 지시한 당시 국정원장들에게 뇌물 공여와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달하는 방법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007 가방에 5만 원권을 다발로 20개 내지 한 10개 정도 챙겼겠죠. 100장 챙기면 500만 원이니까 그거를 20개 정도 챙기면 1억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20개 다발을 챙긴 1억 원 007 가방을 차에 싣고 차를 가지고 이제 청와대를 빙글빙글 돌면서 CCTV가 없는 곳에서 사각지대에서 얼른 태워가지고 거기에서 가방을 전달하고 다시 돌면서 그 지점에서 내려주고 헤어졌다는 거잖아요. 그걸 추명호 전 국장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병우한테 이제 직접 비선 보고를 했다는 국장급이잖아요. 국장급이면은 국정원에서도 그 정말 이렇게 한 넘버 2를 다투는 누가 넘버 2냐, 넘버 1은 정해져 있고 이 국장들끼리 누가 넘버 2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다툴 정도의 직급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직접 돈 심부름을 했다면 도대체 청와대 이게 문고리 3인방의 권력은 그죠? 어떤 급이었던 건가 무시무시하구나 싶은 거죠. 또 하나의 방증은 지들도 이거를 불법인 거를 알기 때문에 밑에 직원들을 시키기가 겁났던 거죠. 첫 번째 배달 사고가 나도 할 말이 없다. 아니 이러려고 5만 원짜리 만든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뇌물용으로 쓰기 위해서 고액권을 만드는 것 같고. 이거 5만 원짜리로 이렇게 해봤자 진짜 얼마 안 될 것 같거든요. 20다발이에요. 20다발이면
우리 펑퍼짐한 잠바 입잖아요. 잠바에 그 속주머니, 겉주머니에 집어넣으면 20다발 들어가요. 그 쇼핑백 하나의 그 작은 쇼핑백에도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꼭 1억을 뭐 만져본 적이 있는 것 같네. 그런 건 아니고요. 상상 속에서 들어갔습니다. 제가 10,000원짜리로요. 10,000원짜리 현찰로 10년 전쯤에 3천만 원을 은행에서 인출한 적이 있어요. 그 뭐 여기저기 쓰기 위해서. 예.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좀 무식해가지고 직원들 월급을 현금으로 줬거든요. 봉투에 담아서 80년대 스타일로. 좋아했겠다, 근데. 그렇지. 남자들은 좋아요. 왜냐면 돈만 줘보는 기분이라도 느끼라고 현금을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항상 찾았어요, 매달. 찾으면 은행에 가면 그게 큰 종이봉투 있잖아요. 돈봉투. 돈 담는 봉투. 거기 꽉 차요. 3천만 원이 10,000원짜리로. 근데 그게 5만 원 증권이었다고 생각해봐요. 5배, 1억 5천. 고봉투에 1억 5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으니 얘네들이 이렇게 희한한 게 그러면 국장급이라는 친구가 돈 심부름을 할 정도의 상황이면 누가 시켰을까? 윗사람은 몇 명 안 되잖아요. 국장급의 윗사람은. 차장급하고 국정원장밖에 없지 않나요? 근데 이게 영화로 만들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점점. 왜요? 그러니까 처음에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했다고 밝혀졌을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많은 상상을 했잖아요. 이거 완전히 영화보다 더 재밌는 시나리오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재미있는 극적인 장면들이 많이 연출될 수 있겠다라고 상상을 했는데 갈수록 찌질해지잖아요. 부원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넘버 2 정도 되는 국장급 인사가 직접 돈 봉투 들고 배달하고, 네. 직접 이렇게 비선 보고하고 원장 제끼고 보고하고 심부름 지시받고 이게 뭐 이렇게 블랙리스트 같은 것도 뭔가 좀 은밀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대놓고 이름 작성해가지고 서로 열람하고. 그러니까 돈을 배달하는 것도 국장급, 받은 건 조윤선. 차라리 그 영화에 나오는 조폭들처럼 뭔가 좀 뭐 지시하에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영화 시나리오로는 너무 이게 가오 빠진다고 하죠. 가오. 고운 말로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고운 말로 얘기하면요. 개차반이다. 예. 아니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국정원장이 지시를 했으리라고 강하게 추정이 되고요. 그 국정원장과 우병우나 아니면 최순실이나 김기춘이나 이런 정도에서 선이 닿아서 이야기가 됐을 거라고 좀 의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급이 돈을 직접 갖고 청와대 근처에 가서 숨어서 조윤선, 현기환 이게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또 직접 돈을 받으러 나가.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수석들한테. 그러니까 얘네들이 돈 받으러 나가 수석이.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는 특수활동비라고 합리화시켰겠죠. 어차피 그 국정원에서 그 예산 자체가 특수활동비는 회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기 자리 없이 쓸 수 있죠. 그거를 이제 알고 받았겠죠. 아니 그래도 수석이 나가서 돈을 받냐고 쪽팔리게. 돈인데. 가오 떨어지게. 돈인데. 그런가? 국정원이 2013년부터 2년간 안봉근 당시 제2부속 비서관에게 2년 동안 2015년까지 총무비서관에게 매달 1억 원씩 건넨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제2부속 비서관실이 문고리 권력 논란이 일면서 폐지하게 됩니다. 제2부속 비서관실을 폐지하면서 그걸 총무비서관실로 다 합병한 거죠. 네. 그렇죠. 합쳐버린 거죠. 그럼 돈도 그쪽으로 다 갔을 거라고 그러니까 보는 거죠. 간판만 뗀 거지. 네. 이름만 달라지고 일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네, 하는 일은 똑같았던 거예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국정원이 조윤선이나 이런 수석들한테 돈을 보낸 것과 그냥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국정원이 계속해서 돈을 나눠주고 있었다. 받는 사람만 바뀐 거죠. 다 받았다는 이야기 거의. 그래서 이게 1억씩 받은, 그러니까 안봉근 1억, 이재만 1억씩 받았던, 매달 1억만 받았다고 지금 알려졌으니까 1억이라고 가정을 해요. 어디다 썼느냐 이거죠, 지금 핵심은. 그렇죠. 그 돈이 어디서 왔고 어디다 썼느냐. 이게 이 부분이 대한민국 그 정부 예산 중에 특수활동비의 절반을 국정원이 쓰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런 식으로 지금 뇌물로 썼다는 이야기고 이건 뇌물이에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뇌물이거든요.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써야지. 그러니까 누구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받을 것 같으면 왜 CCTV 없는 데서 007 가방에 담아서 받습니까? 만약에 이게 뇌물이라면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가가 있겠죠. 대가성을 따지면 이게 뇌물이라기보다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개평뜯기. 기적교나 개평뜯기. 개평 좋은 말이다. 국정원 예산에 1조 줬으니까 1,000억은 땡겨줘. 현금으로 매달 다 모든 수석들한테 나눠서 땡겨줘. 나 주사 맞을 때 1,000만 원 내고 옷 한 벌 할 때 1,000만 원 내고. 진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당시 제2부속실에서 말이 정말 많았던 게 그때도 최민희 의원이 활동을 했던 게 이 부분이잖아요. 90만 원짜리 쓰레기통, 그 시계에 부착돼 있는 몰래카메라 이런 것들.
대통령은 안녕하십니까? 네. 최민희 의원이 그때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것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재산 공개 내역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2013년 취임 이후에 대통령의 통장에 꾸준히 2, 3억 원씩 늘어나는데 이게 지금 대통령의 연봉이 2억에서 2억 5천만 원 사이라는 거를 감안했을 때 모든 자기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박근혜는 자기 통장에 그렇게 돈이 쌓이고 있다는 걸 몰랐을 거라는 추측이 강하게 되는 거죠. 이게 내 통장에 원래 잔액이 얼마 있었고 그게 매달 뭐 2억 5천씩 계속 쌓여간다는 것조차 몰랐을 거라고 지금 보이잖아요. 그렇게. 푼돈이라? 예. 아니, 푼돈이 아니라 그 통장이 존재한다는 걸 알았을까요? 신경 안 썼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나라에서 움직이는 모든 돈들 중에 국정원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돈은 다 내 돈인 거지. 이게 내 주머니에 있어야만 내 돈이 아니잖아요. 저 눈앞에 보이는 돈도 내가 원하는 곳에다 지불할 수 있으면 내 돈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그런 식으로 쓰였다는 정말 강한 의심을 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게 웃기는 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2017년도에는요. 5천억이에요. 4,947억 원. 그러니까 올해 2017년이 5천억이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10% 개평 뜯으면 한 500억 정도 되네요. 크긴 크네. 왜냐하면 이게 청와대 2017년도 특수활동비가 161억 원이거든요. 아, 청와대에 원래 대통령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161억 원이라고요? 예, 특수활동비 및 특정 업무 경비라고 해서 예. 2017년도에 161억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면 박근혜가 탄핵이 당할 때까지 35억을 썼어요. 아, 예, 그 유명했죠. 하루에 몇 천만 원씩 썼다고. 예. 그러니까 탄핵당한 상태에서도 그 특수활동비를 썼어요. 예. 35억을. 그리고 남은 돈이 탄핵 완전히 이제 그 끝나고 나서 126억이 남았는데 여기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절감하라고 그래서 이걸 일자리 창출 이런 데로 돌렸거든요. 이 돈을. 그러면 이 161억이 책정이 되는 특수활동비를 지들도 쓰면서 그건 그거고. 아, 그건 그거고. 네, 그건 그거고. 이 돈도 내 돈이고, 저것도 내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고, 네 돈도 내 돈이고, 이제 이런 그 아름다운 정신 모릅니까? 아니, 이게 개헌 전국에 들어가면 반드시 손봐야 될 게 정부에서 할 거라고 봐요. 난 이 부분은 손을 댈 거라고 보는데, 특수활동비, 특히 이 수사, 그 다음에 국정원, 이게 특수활동비가 대한민국에 보면, 크게 보면 청와대, 그 다음에 국정원, 검찰, 경찰, 이렇게 특수활동비가 꽤 많이 들어가요. 근데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특수활동비가 모자라서 이 사람들이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다가 보면 잠복 근무를 나간다. 뭐 출장비, 위장이나 출장이나 가야죠. 해장국 먹고 뭐 밥 먹고 이렇게 나가는. 그 다음에 그 정보원들에게 정보원들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게 모자라서 검찰 경찰에서는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스폰서 검사가 나오는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큰 것 중에 하나는 아마 두 번째 되겠죠. 첫 번째는 자기 돈 욕심이고 두 번째는 특수활동비가 모자라서 스폰서를 받기도 해요. 검사들이. 그런 상황에서 국정원에서는 이 피 같은 돈의 특수활동비를 갖고 청와대에다가 그냥 생돈을 줬대는 거 아니에요. 쓰세요. 그러면 국정원 앞으로 2018년도 이후에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강하게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보면 미국식 시스템을 보면 미국에서는 CIA나 CIA에서 해외에 어떤 공작 정치를 한다고 할 때 거기는 이제 상원에서 통제를 하거든요. 상원에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예산 심사를 하고 예산을 줄 거냐 말 거냐도 그 자리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CIA를 상대로 정보를 듣고 거짓말도 하지만 듣고 해서 그 판단을 해서 예산을 주면 예산을 집행해요. CIA가. 그런데 우리나라 국정원은 1년 예산을 이만큼 5천억을 주고 알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개헌 전국에서는 앞으로 국정원법도 바꾸고 국회에서 예산하는 것도 모든 시스템을 바꿔서 국정원이 쓸 수 있는 돈의 흐름을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는 법률도 만들어야 되고 국회에서 그만큼 더 능력도 갖춰야 돼요. 그래서 개헌 작업이 되면 총체적으로 우리가 헌법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헌법이 바뀜으로 해서 파생되는 지금 예를 들었듯이 국정원법, 예산에 관계된 예산법, 그다음에 국회법 이런 기타 등등의 모든 법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폐 1호라고 할 수 있는 이 국정원을 강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돈밖에 없어요. 돈으로 통제해야 돼요. 지금 현재도 정보위원회가
이렇게 비공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예. 그것도 그 정보위원회에서조차 국정원이 정보를 밝히지 않죠. 그렇죠. 다 까만 줄 긋고. 예, 예. 그래서 정보를 밝히지 않고 그다음에 이 돈을 여기에다 이렇게 씁니다가 아니잖아요. 이 돈에 100만 원을 받으면 지금 예산에서 100만 원을 우리가 받으면 이거를 우리가 휴민트한테 얼마 쓸 거고요. 우리가 교통비로 얼마 쓸 거고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면 알아서 쓰는 거잖아. 주면 끝. 끝이니까 내가 가가지고 저 슈퍼에 가서 가라 영수증 100장 갖다가 첨부해도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다는 거지 지금 국정원이. 그래서 국정원을 강하게 통제할 수 있는 국회의 권능도 부여해야 되고요. 이거는 법 자체를 바꿔야 되고 개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특히 일선에서 움직이는 검찰과 경찰들에 대해서는 이 특수활동비를 또 그냥 뭉뚱그려 줄 게 아니라 조목조목 세목을 만들어서 조금 더 늘려줄 필요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라는 것은 국민이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국가기관이 쓰는 돈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어야지 그걸 통제할 수 없는 순간 국가기관들은 그 돈을 갖고 장난을 네, 치고. 맞아요. 이게 그 공개된 예산,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 돈도 뽀찌를 뜯어요. 그러면 이 보통 4대강. 뭐 개평이라고 하는 이거를 장부 조작을 통해서든 안 그러면은 실무선에서 거래를 통해서든 그런 비리가 그 투명하지 않으면 비리가 일어나는데 이거 투명한 걸 떠나서 이 완전히 감추어져 있는 이 돈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누가 뭐 알겠어요.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너무 좀 우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좀 처절하기도 하죠. 사람들이 이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들으면 상상하는 게 있잖아요. 네. 아무리 비리를 저질러도 뭐 뭔가 어떤 뭐 정권의 뭐 안위를 위해서나 안 그러면 다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나 장기적으로 국회에서 하지 못하는 어떤 어두운 정치 행위를 위해서 뭐 돈을 쓰겠거니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서로 충성하겠거니 그렇게 우리가 상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뭐 연속국이나 뭐 영화에서도 이 청와대나 백악관에서 일하는 정치인 아니면 정치인들의 스태프들은 그런 이유로 대부분 뭐 좀 부정에 뛰어들잖아요. 어쨌거나 나의 보스는 살아야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도 그런 모습인데 너무 쪼잔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찌질하고 국정원장도 국정원에 들어온 이 5천억에 가까운 특수활동비의 사용 내역을 본인이 통제가 불가능해요. 사실 국정원장도. 차장들도 통제가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 말단선에서 영수증 올라오는 걸 다 체크할 수 없잖아요. 영수증이 없으니까. 영수증이 없어도 그렇고 없어서도 그렇고 영수증이 제출되는 경우에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돈의 흐름을 국정원장이나 차장이나 국장들이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이거는 국민이 통제를 해야 되고요. 국민의 위임을 받은 정부나 국회에서 통제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이 흘러도 국정원이 또 뭔가 공작을 하고 찌라시를 만들어서 흔들게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끊임없이 할 거란 말입니다. 국회의원님들이 이 방송 들으시면 좀 정신 좀 똑바로 차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국정원 굉장히 위험한 집단입니다. 통제가 불가능한 순간 뒤통수 맞습니다. 그래서 안봉근 이재만이 이틀째 조사를 받으면서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의혹은 너무 뻔해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에 계속 이제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구속영장을 받은 건데 국정원에 요구를 해서 특수활동비 5억 원을 현금으로 제공받았고 아까 쇼핑백 5개 이것을 여론조사 업체에 밀린 대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여론조사 업체와도 뭔가 커넥션이 있었겠죠. 당근이 있었겠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구속영장이 아니고 검찰이 긴급체포 형식을 해가지고 실명 확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긴급체포를 해서 48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거든요. 그 안에 조사를 더해서 증거를 보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구속을 하죠. 구속하면 이제 다 알잖아요. 이제는 박근혜 상황을 봐서 6개월 동안 구속이 유효가 되는 거예요. 긴급체포가 됐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안봉근 이재만이 검찰에 긴급체포가 됐고요. 이제 우병우만 남았죠. 우병우 정윤회도 남고. 예. 잊어버리고 있죠. 우리 자꾸 정윤회를. 왜 숨어 있는지. 근데 이게 청와대가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적으로 여론조사 업체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했는데 과연 그 업체가 조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렇게까지 이제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 청와대 돈을 뽑아먹기 위해서 미리 업체만 세팅해놓고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미리 준비해놓고 돈만 먹고 이렇게 페이퍼를 넘기지 않았을까. 사실 비공식적으로라도 여론조사를 해서 국민들의 어떤 민심의 방향을 알고 있었다면 그런 미친 짓을 할 리가 없죠. 근데 그 여론조사의 결과 자체가 네. 자신들이 앞으로 계속 살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어떻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시그널이 보였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네. 청와대에서 비밀리에 했다는, 비공개적으로 했다는 이 여론조사 국정원 네. 돈이 들어간, 네. 혹시 여기에서부터 새누리당이 200석 석권할 거다라는 루머가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닌가요, 혹시?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굉장히 의심이 좀 되는데요. 예.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이슈였어요. 새누리당이 200석을 석권한다. 예. 개헌선까지 확보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정상적인 여론조사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지나가고 보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여론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는. 어쨌든 이 국정원장도 바뀌고 대통령도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이 밑에 있는 실무자들과 밑에 있는 직원들은 그 사람들 그대로예요. 그리고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도 똑같아요. 국정원법에 의해서 돌아가요. 단지 지금은 검찰이 수사를 하면 국정원장이 협조를 해주기 때문에 얘네들이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 거지, 국정원장이 안 돼 그러면 지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을 개혁할 때 예전에 총선 전에 이제 김병기 의원이 후보로 있을 때 김병기 의원이 그러셨죠. 국정원법을 고쳐야 된다고. 몇 줄만 고치면 된다고. 그게 이제 국정원 요원이 형법상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 그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개혁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 국정원을 둘러싼 사조직들, 예를 들어 뭐 양호회 이제 이런 퇴직자들이 만들어 놓은 비공식적인 조직들이 명목상으로는 공식 조직이죠. 다 이게 법인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를 둘러싼 여러 다양한 사조직들이 벌이는 이권 사업들과 그리고 양호회나 그리고 그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보장되는 그 공무원 연금, 경제적인 이권으로 엮여 있는 조직, 국정원을 제외한 그 국정원 퇴직자와 퇴직 예정자들끼리의 커넥션으로 만들어져 있는 또 다른 커뮤니티가 이 국정원 안에서 어떤 부정이나 사고나 이렇게 불합리가 존재하더라도 서로를 배신만 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혁이 그렇게 힘든 거죠.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정보 채널, 뭐 블랙요원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뭐 활동들이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금전적인 출처들, 이런 것들도 사실 공식 회계에서 잡아내지 못하는 이제 그런 돈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국정원이라는 조직 하나를 개혁하거나 바꿔내거나 간판을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더라도 이게 계속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이 맞아요. 국정원 관련한 사안들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피곤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들여다보면서 계속 비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국정원이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방대한 조직 중에 하나인 국정원이 국정원을 조직하고 강제할 수 있는 법이 국정원법이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줄 아세요? 꼴랑 19개 조항으로 돼 있어요. A4용지 한 장 정도면 정리가 돼요. 네. 그게 법이에요. 그렇게 무성의하게 만들어진 게 국정원법이에요. 사실 이 국정원법에서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법을 다뤄야 되는데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제12조 예산 회계 2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정원은 세입 세출 예산을 요구할 때 국가재정법 제21조의 구분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며, 이제 총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산출 내역과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 서류, 왜 이게 이만큼 필요한지, 돈이 왜 이렇게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 첨부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법으로 돼 있어요. 하지 말라는 말이지. 그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법이 네. 만들어져 있어요. 국정원법이. 그래서 네.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국정원법에 따르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직원들이. 이런 법들을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고요. 굉장히 이거는 조항들을 치밀하게 연구해서 만들어서 통제가 가능하게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최혜정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동탄에서 학원을 하며 신랑은 대기업의 과장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던 시민입니다.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가족이 저녁을 함께 먹는 날이 거의 없이 매일 전쟁과도 같은 나날들을 지내며 일개미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낙곰수를 들으며 이 거지 같은 나라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었으나 꾹 참고 드디어 희망을 안고 투표를 했는데 확신과는 다른 박근혜 당선. 뭐가 잘못된 건지 우리 주변 사람들은 모두 문재인을 선택했는데 그리하여 바로 이민을 가려고 했으나 내 나라를 떠날 수 없어 한동안 많은 고민을 하던 중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나고 우리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가 박근혜와 적폐들이 국민을 학대하고 그저 돈만 버는 일개미로만 취급한다고 2015년 5월 1일 미련 없이 학원과 집을 처분하고 바로 땅끝 해남으로 내려왔습니다. 농사 짓고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일개미에서 벗어나려고 했으나 이 농촌에는 더 심한 텃세와 맞서야 했습니다. 우리는 해남에서 가장 유명한 고구마 주산단지 화산에 5,000평 땅을 사고 고구마 농사를 힘들게 남의 집 일 도와주며 배우고 또 기술센터에 들락거리며 열심히 공부해서 터득했습니다. 하지만 농협 또한 농민과는 거리가 먼 그들만의 조합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1억은 들여야 트랙터와 창고를 겨우 마련할 수 있는데 농협에서는 싼 가격으로 농산물을 계약하거나 돈 빌려주고 이자 받을 생각만 하는 도둑놈들이라고 농민들은 소리치는데 아무도 안 들리는지 암담합니다. 트럭에 고구마를 싣고 팔아도 보고 아무도 고구마를 기계로 떠주지 않아서 텃세가 엄청 심합니다. 그 넓은 밭을 삽으로 호미로 3개월 동안 고구마를 캔 적도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내가 선택한 길이고 가야 할 길인 것인걸요. 지금은 농협과 계약을 하지 않고 지인들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농들은 아주 큰 돈 벌며 잘 살지만 저희 같은 소장민들은 남의 집 일을 하지 않으면 농산물만 판매하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소작 농민들과 직거래 많이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쇼핑몰 사실 농민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죠. 대부분 농촌에서 유통하시는 분들이 쇼핑몰에 광고를 내거나 아니면 영농조합을 만들어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야 마을 어르신들이 농사 짓지 말고 유통이나 배우라고 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귀농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사람답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기에 힘들어도 농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밭에서 일할 때는 너무 힘들지만 새날 팟빵을 들으면서 즐겁게 일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작은 도움이라도 청해보려고 새날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뜻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일면식도 없는 농부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권 PD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국민을 사랑하고 아끼는 분,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어가니 한 가닥 희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정치는 잘 모르는 정알못 저부터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는 나의 삶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 언젠가는 변화가 오겠죠. 농촌에도 배움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사회적 기여를 많이 하는 나라를 꿈꿔봅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구마 주산단지 해남 화산 꿀고구마. 첫사랑 꿀고구마는요. 캐서 바로 드시면 포실포실 밤 고구마이고요. 7일에서 10일 정도 숙성시키면 호박고구마로 달달한 고구마로 변신합니다. 만난 꿀고구마 첫사랑 농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주문 전화는 010-8750-4795 또는 010-889-9002 문자로 보내주셔도 주문이 가능하고요. 10kg 택배비 포함해서 3만 원입니다.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최 회장님이 귀농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세월호 참사입니다. 정답자 선착순 5분께 다담 네이처에서 간장게장 보내드립니다. 다음 주 이벤트 상품은 최 회장님네 고구마입니다. 아이고, 이거 귀농을 하시는 게 이게 보통 결심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5,000평 고구마 농사를 지었는데 텃세로 인해서 기계를 쓰지 못해서 호미와 삽으로 했다. 저 그 심정 이해합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만큼 힘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시골에 어머니하고 고구마 농사를 짓는데 작게 져요. 우리는 텃밭. 100평 정도 돼요. 고구마 밭이. 제가 한 3주 전쯤 가서 고구마를 캤는데 그 100평 캐는데 아주 죽는 줄 알았거든요. 힘들어서. 호미로 캐는데. 그런데 이걸 호미로 5,000평을 캐신 이거는 정말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캐셨다는 이야기가 50배 큰 거잖아요. 네. 예.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고구마를 호미로 캔다는 거는. 사실 이게 텃세라는 게 정말 이렇게 시골에 해남에만 있는 그런 문화는 아니죠. 우리나라 그렇죠. 모든 농촌에 텃세가 존재하긴 예. 하는데 그 재미있는 게 저는 한 번도 농촌을 그렇게 자주 다녔어도 텃세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객이거든요. 그렇죠. 떠날 텃세 사람이기 없죠. 때문에 굉장히 친절하고 잘 해줘요. 예, 손님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뿌리를 받겠다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일종의 계급의식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윗사람이다라는. 그래서 내가 이 평생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겪었던 고생만큼 해봐야지 나만한 자격이 생겨라는 일단 무의식적인 계급의식이 생기거든요. 그게 일종의 텃세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텃세를 부리는 게 뭐 왕따를 한다거나 뭐 괴롭힌다거나 뭐 못살게 군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맞아요. 아무것도 손대지도 않고 말도 걸지 않고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이 전략을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강의도 들어보고 우리 방송에 나오시는 약초님한테도 이렇게 몇 번 이야기를 들었지만 전략을 짜셔야 되는데 그래서 귀농귀촌해서 이제 내려가기 전부터 좀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너무 이방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가셔서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마음이 아프네요 진짜. 5,000평을 이렇게 호미로 한다는 게 사실 이 글로 쓰셔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 5,000평이 얼마나 많은 땅인지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2, 30평, 뭐 3, 40평 큰 아파트라고 봐도 그게 몇 평인지 못 알아보는데 5,000평이 무슨 얼마나 큰 땅인지 상상이 안 되는데 그거를 기계도 아니고 손으로 아마 정말 상상이 안 됩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구마를 수확하셨을 예. 거고요. 사실 이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권장드리는 방법은 귀농이나 귀촌하시게 되면 그 동네 어르신들한테 재롱을 부려야 된다. 막걸리도 받아들여야 되고 한 1, 2년 정도는 그분들의 마음을 얻게 노력하지 않으면 이런 도움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은 뭐 저희가 도와드릴 방법은 열심히 고구마를 먹는 건데 겨울에는 역시 군고구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고구마 정말 좋아하는데 요즘 편의점에서 군고구마를 파는데 한 개에 1,500원씩이에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생각보다. 요즘은 신기하게 그걸 냉동해서 팔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먹어요? 군고구마를 구워서 맞아요. 급냉한 다음에 아이스크림처럼 유통을 해가지고 전자레인지로. 네, 전자레인지에 1, 2분 정도 돌려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유통을 하더라고요. 전자레인지 사야 되겠네. 그래서 이 고구마는 구운 고구마도 좋으시고 찐 고구마도 좋고요. 고구마 요리는 전자레인지에 신문지로 감아서 물 적셔서 돌리면 찐고구마 되고요. 고구마는 어떻게 먹어도 몸에 좋고 맛도 좋죠. 예. 그냥 생으로 특히 먹어도 좋고. 저는 권장하는 게 껍질을 같이 드시라는 거예요. 왜요? 제일 좋은 게 껍질이니까요. 고구마 중에서 제일 좋은 영양소가 제일 많고 가장 고급, 고품질의 섬유소도 풍부하게 있는 게 맞아요. 껍질이에요. 맞아요. 근데 모두가 껍질을 벗기죠. 예, 곱게 껍질을 버리고 살만 드시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고구마를 찌거나 할 때 이렇게 부드러운 수세미로 물에서 예, 깨끗하게 예, 이렇게 그렇죠. 닦아요. 예. 그러면 그 상태에서 찌고 그냥 고구마 꼭지만 따고 그렇죠. 뭐 껍질째 통째로 먹는 먹으면 게. 예, 좋거든요. 예, 그리고 이 꿀고구마, 해남 꿀고구마가 택배비 포함 3만 원이면은요 괜찮습니다. 이게 택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보통 이분들이 이렇게 택배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놓지 않고 우체국이라든지 시골에 많이 쓰니까 우체국을 쓰면 10kg 고구마 하나에 보통 7,000원씩 받아요. 택배비를. 맞아요. 예. 이 정도면 괜찮은 가격이고요. 많은 분들의 주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MBC 대주주인 박문진 여권이사들이 김장겸 사장의 해임안을 드디어 제출했습니다. 예,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이미 여권 5명 그리고 야권 4명 구도로 재편이 됐기 때문에 사실 김장겸의 해임은 예상은 좀 했었는데요. 이제 11월 6일에 임시이사회에서 해임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반 찬성으로 해임안이 임명 결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여당 쪽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이사가 5명이고요. 거의 100% 된다고 보고요. 문제는 이제 이런 거를 갖고 계속 뭐라 그러죠? 자유당 애들이? 원래 내 건데 왜? 뭐 언론 탄압이라든지 예. 뭐 민주주의 훼손시킨다든지 뭐 예.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절차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방송문화진흥회, 방문진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대주주잖아요. 한 7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30%를 정수장학회가 가지고 있어요. 박근혜. 그래서 방송문화진흥회에서 김장겸 사장 해임안을 가결을 시켜도 주주총회라는 절차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정식으로 의결을 거쳐야지 김장겸이 이제 해고가 되는 건데, 그래도 이제 주주총회만 개최가 되면 방문진이 70%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해고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김장겸이 여기에서 바로 자기가 사표 내고 나 안 해, 씨 하고 그냥 그만둬 버리면 좋은데, 나 같으면 그러겠는데. 그 이전의 사장들은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에, 안 그러면은 방문진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그냥 미리 사표를 내버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김장겸은 지금 자기 말로는 끝까지 버틸 거라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주주총회는 대표이사가 소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소집을 하지 않으면 이제 주주가 법원에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주 소집권을 달라고. 그래서 그게 한 짧게는 2주, 길게는 3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월급은 나오겠네요. 그렇네요. 아, 그걸 생각 못했네. 그거겠죠. 네. 김장겸이 버티기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 이게 김장겸이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네. 노동법하고 현행법 위반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언론사의 사장이다라는, MBC의 사장이다라고 해서 뻗팅길 수 있는 게 사실은 좀 있어요. 뉴스를 통해서 검찰과 경찰을 공격하는, 그리고 방어를 하는, 뉴스 시간에 방어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김장겸이는. 아마 그래서 지금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미 노조에서 파업이 들어가서 거의 모두 MBC 시스템이 뭐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버틴다는 게 실효적이지는 않은데 하루하루를 버티겠다는 건 이거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냥 가장 깔끔한 거는 해임안 제출이 됐기 때문에 사표를 내는 게 가장 깔끔한 처사예요. 본인을 생각해서라도. 현실적으로 김장겸 사장 해임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이게 그 시기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뭐 예. 이렇게 내일 해임될 거냐, 뭐 2, 3주 걸릴 거냐, 이제 이 차이 뿐인데, 진짜 문제는 이 정상화 과정에서 다시 이제 신임 사장을 또 선임을 해야 되고, 경영진도 다시 구축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MBC가 내홍을 겪을 거란 말이죠. 이게 지금 서로 이제 상호 비판이라고 해야 되나? 내부 비판이 또 신랄하게 들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서로 간에 그 원래 근무하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기존에 9년 동안 경력직 채용해가지고 들어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시험 기자들. 예. 이 사람들을 또 일방적으로 똑같은 형태로 보직 발령을 하거나 뭐 불법 해고를 하거나 이렇게 부당 노동 행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내부적으로 또 이렇게 굉장히 갈등을 많이 겪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그거죠. 지금 우리가 MBC가 파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불편을 못 느끼고 있잖아요. 안 보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 MBC에서 노래만 나오니까 훨씬 좋던데?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드라마만 계속 재방을 하니까, 와, 몰아보니까 좋더라.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MBC의 존재감, 무게가 이렇게 점점 약해질수록 그 내홍을 겪을 때 우리가 더 감정적으로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MBC 노조에서도 파업 복귀는 이미 이제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언제 복귀할 건가 이 문제인데, 복귀했을 때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공 상태라고 하는 거 있죠. 해방 공간이라고 말하는. 이제 그게 확 열려버리면 이제 또 다른 두 번째 또 혼란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시험 기자 문제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 계약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사실은 MBC 파업에서 시험 기자들도 일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뭐 거의 뉴스가 전면적으로 제작 중단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 결과가 나오고 그랬던 거고, 사실 그 지난 촛불 6개월간 시험 기자들이 MBC에서 얼마나만큼 큰 활약을 했습니까? 촛불에 비해서 태극기 집회가 큰 것처럼 그 보도하는 굉장히 큰 활약을 했잖아요. 그거는 정의대로 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불법 노동 행위에 의해서 타 부서로 전보 발령받았던 많은 전문직 기자들이 제자리를 찾아서 정말 진정한 공정한 언론의 모습으로 다시 찾아가기를 좀 바랍니다. 방송국의 순환입니다. 국민이 낸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 영업 손실에 따른 비상 긴축 상황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상위 진급자들을 늘리는 등 방만 경영을 했다는 감사원 결과가 나왔고요. 또 외주 제작사에는 과태료 책임을 모두 지게 하는 전형적인 갑질을 했던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상위 직급 비율이 60%가 넘는다는 이 카피를 보면서
어렸을 때 제 모습이 생각났어요. 뭔데요? 몸집은 고만고만한데 대가리만 큰. 그걸 보고 우리 70년대, 80년대까지는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전 인민의 간부화. 이거 거의 전 직원의 간부화잖아요, KBS. 미친 짓이에요. 60%가 간부를. 일은 누가 해? 손은 누가 모나요? 아니 이게 직책이 없이 보직도 없이 업무는 평사원이랑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직급만 상위 직급으로 2급 정도 해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 직원들도 상당수 있었다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줄 보직이 없는 거야. 없는데 연차가 쌓이니까 연차만큼의 어떤 뭔가는 줘야 되고 하니까 이제 그 업무 자체는 평사원이랑 똑같지만 그만큼 연봉을 책정해주기 위해서 직급을 올려주는 거죠. 맞아요. 이게 네. 내부 돈잔치라고 보통 예. 표현하죠. 예. 예. 예, 수신료를 내는 게 당연하지만 아까운 건 또 줄 수 없죠.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제가 예전에 한 3, 4년 전에 수신료 거부 때 했었어요. 그래서 안 냈었거든요. 2,500원. 한 달에 2,500원씩이죠. 뭐 전기요금 고지서에 같이 나오는 네, 거 네. 그거 전화해가지고 우리 집에 TV 없으니까 빼주세요. 그 분리모자 TV 없는 해주세요. 거 어떻게 증명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요. 아, 그래요? 내가 증명할 거 없고요. 원래는 걔네들이 실사를 나와요. 네, 예. 실사를 나와서 TV 있어요 없어요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인력 없잖아요. 인력이 안 되지. 저도 TV가 없어서 그때 TV 안 보니까 이거 2,500원도 빼주세요 해가지고 저도 뺐는데 실사 나오거나 한 건 없었고. 네, 실사 못 나와요. 네. 인력이 없어서. 요즘 TV 안 보는 사람도 많으니까 네. 영수증에서 그거 꼭 체크하셔가지고 2,500원 내지 마세요. 이게 사실 돈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아요. KBS가 정말 KBS다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이라고 제자리를 찾으면 기쁘게 내죠. 근데 이게 KBS 때리려다가 EBS도 같이 다치니까. 아, 안타까운 건 예. 그거예요. EBS가 다친다. 우리가 네. 내는 청료는 KBS랑 EBS에 가는 MBC도 거예요. 가고요. 아, 그 다 가요? 네, 일부 나눠져요 다. MBC는 일부지만 EBS는 대부분의 예산을 그 시청료에서 충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60%의 상위 직급 비율도 그렇지만 보면은 과도한 복리후생 여기서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특별 성과급 파티, 뭐 인센티브 뭐 이런 것들을 보수 규정을 고쳐가면서 전 직원에게 78억 원을 나눠줬고. 근데 문제는 경영성과가 안 좋아졌는데 인센티브가 나갔다는 게 문제죠. 실제로 경영성과가 좋아서 이 인센티브를 나눠 가졌다면 그럴만해요. 근데 이게 감사원에서 지적한 게 광고 성과가 지난해에 비해서 1,000억 이상 줄어들었는데도 인센티브는 똑같이 나갔다는 거죠. 그럼 인센티브가 아니잖아요. 실적이 안 좋아졌는데 인센티브라는 이름으로 돈을 더 줘. 그럼 뭐예요? 그거? 근데 이게 공기업 개념이 있으면은 큰 틀에서 보면 많은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기업에서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명박이 그 틀을 잘 짜놓은 거예요. 자기 입맛에 굴러가도록. 그래서 공기업 전체 기업 평가를 통해서 등급을 매기거든요. A뿔, A, B, C 등급 외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 150%, 125%, 100% 뭐 몇 퍼센트 이렇게 나눠서 일괄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해요. 그 직원들한테. 근데 그거는 성과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 경영평가 지표에 대해서 성과가 없으면은 기재부에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와 상관없는 거죠. 전혀 상관없이 움직인 거고요. 독립법인체로 움직이니까 우리 자기들끼리 돈잔치를 한 거죠, 이거는. 예, 우리가 그 은행들을 보면 은행들이 인수합병 당하고 부도가 난다 어쩐다 해서 매각이 되고 하잖아요. 그런 회사들도 연말 되면 어마어마한 성과급 잔치를 해요. 맞아요. 제가 직접 겪었던 적도 있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약간 미국의 공기업 개념이었는데 그때도 이게 아무리 미국 회사여도 한국 들어오면 한국 스타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게 올해 인센티브를 줄 수 없다. 그래서 연봉도 동결이 됐는데 매니저급은 과도한 복지 혜택이 나가고 사장님이 차를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 이거를 직원들이 알게 되면 이게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거든요. 일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맨날 2시간씩 자고 그랬잖아요. 아, 태업을 하신 거구나.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KBS와 MBC 김장겸 사장 소식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쓸 수 있게 해줄게. 30년 동안. 예.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있죠.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뭐 그냥 누워서 떡 먹기예요. 또 지하철역이라는 건 워낙 상권이 보호되기 때문에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던 거고요. 특히 영등포역은 장난 아니죠. 예, 그렇죠? 유명했죠. 뭐 타임스퀘어도 있고. 옛날부터 이렇게 시장이 발달했었고 네. 상권도 발달했던 지역이고 거기다가 유흥 그 활락가로서 예, 그렇죠. 그 성매매 그 밀집 지역이 또 배후에 있어가지고 유통되는 현금량이 엄청난 곳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만 걸어가거나 버스를 조금만 몇천 거장만 가면
농산물 유통도 도매 시장도 있었고 그리고 영등포역이 경부선 기차가 반드시 쓰는 곳이었어요. 유동 인구가 많았었죠. 어마어마하게. 서울역 다음이 영등포역이었죠. 그 정도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명절 때 빼고는 영등포역이 더 유동 인구가 많았어요. 거의 뭐 용산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영등포역이 두 번째였다고 봐야죠. 거기 영등포역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겪는 남자들만이 겪는 통과거래 같은 거 쉬었다 가라고 붙잡는 분들이 꼭 있었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많이 겪고 봤어요. 요즘은 없어졌던데 예전에는 정말 어마어마했죠. 멀쩡하게 생긴 사지 멀쩡한 남자들은 무조건 붙잡았어요. 왜 멀쩡한 남자라고만 표현해요? 아무나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팔다리 붙어 있는 남자면 다 붙잡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불법이라서 못하는 거죠. 지금은 없어졌죠. 지금 거의 큰일 없어졌죠. 나죠. 요즘은 성매매 특별법에 따라서 단속 대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30년 동안 점용 허가를 내줬는데 올해 이제 12월이 되면은 점용 허가 기간이 끝나서 국고로 귀속이 돼야 되는 건물이에요. 건물과 땅을 다 국고로 넣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롯데 측에서 이것을 계속 거부한 거죠. 정부에서는 이거 국고 귀속 기간이 되니까 준비해라라고 계약 기간 연장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롯데 측에서는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 박근혜 믿었나요? 모른 척 했겠죠. 어떻게든 되겠지. 박근혜가 있으니까 될 수 있어라고 계획했을 수도 있겠다. 그 우리나라 대기업 직원들은 기본적인 마인드가 대마불사의 마인드가 깔려 있잖아요. 뭐 어떻게 밀어내겠어라는 이제 그런 것도 작용했겠죠.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과 벌금 3천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범행 전반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연령과 건강을 감안해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 509억 원 상당의 공짜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을 받아 기소된 신 총괄 회장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2일 한꺼번에 이뤄집니다. 신 총괄 회장은 재판에서 횡령이란 말은 이상하다며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그게 왜 횡령이냐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그게 왜 횡령이냐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롯데가 정부와 이렇게 협조가 안 되고 계약을 어떻게든 연장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는 세입자들이에요. 그렇죠. 예, 세입자들은 롯데는 계약 기간이 끝나도 연장이 될 거야라고 아마도 얘기했을 거고 정부 측에서는 계속 계약 기간 만료가 되면 국고 환수해야 돼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입자들은 권리금 들어갔죠. 보증금 들어갔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올해 들어서 데모를 했죠. 우리 생존권을 좀 지켜달라. 그렇죠. 이렇게 데모를 했었고. 제일 못된 건 롯데네요. 그렇죠. 롯데가 가운데서 똘망똘망하게 일 처리를 안 한 거예요. 계약서대로. 왜냐면 뭐 30년간 사업이면은 뭐 종료 날짜가 하루 이틀 전에 나온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거를 사람들을 뭐 선동하다시피 해서. 그러니까 그 누구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잡아놓고 이렇게 했다는 것밖에 안 되네요. 롯데 입장에서는 놓치기 아까운 떡인 거죠. 그렇죠.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롯데만 이 특혜를 누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레일이 직접 사업을 하든 안 그러면 다른 사업자 신세계나 뭐 다른 그 유통업체를 그 사업자로 해가지고 이 경쟁을 붙이든 롯데한테 특혜를 계속 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더라도 기업 M&A 할 때 반드시 그 붙는 조건이 있죠.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국정원에서 매달 1억 원을 현금으로 상납받던 안봉근 전 비서관이 작년 7월 돌연 국정원에 당분간 돈을 그만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이 불거진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 보도가 시작되던 시점입니다. 검찰은 안전비서관이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게 불법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납을 중단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비서관은 또 국정원 이현수 전 기조실장으로부터 매달 받은 1억 원 외에 용돈 명목으로 1,500여만 원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안전비서관이 이 전 기조실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뒤를 봐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안전비서관은 이에 대해 매달 1억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사실은 시인했지만 별도로 받은 돈에 대해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전비서관과 같은 혐의로 체포된 이재만 전 비서관과 구속 수감 중인 정호성 전 비서관도 검찰에 불려나와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밤 안봉근 이재만 두 전직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뒤 국정원에서 받은 돈의 사용처를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그리스에서 건너온 올림픽의 불꽃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올림픽 성화가 우리 손에 들어온 건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입니다. 피겨 유망주 유영 선수는 첫 번째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 인천대교를 달렸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나가는 언니 오빠들 모두 화이팅!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창에서 3연속 올림픽 금메달을 노리는 빙속여제 이상화도 성화를 들었습니다. 성화 릴레이는 가수 인순이가 부른 주제가와 함께 내년 2월 평창올림픽 개막까지 101일 동안 이어집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최고위의 표결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친박계가 다수인 재선 의원 모임에선 박 전 대통령 출당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재선 의원들은 내일로 예정된 홍 대표와의 오찬 자리에서 이런 뜻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홍 대표 측은 예정대로 3일 최고위를 열고 징계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대표도 페이스북에 해묵은 당내 문제로 발목이 잡혔을 시간이 없다며 국민 여론대로 원칙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최고위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사단법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만들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보고하고 앞으로 복지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자리. 바쁘시더라도 꼭 오셔서 축하해주세요. 11월 2일 목요일 저녁 7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입니다. 여러분 일정표에 지금 바로 체크체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꼭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세이나.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올해 말로 30년 점용허가 기간이 끝나는 영등포역 롯데백화점이 2년간의 임시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원래는 영등포역 역사가 주식회사 롯데역사가 사업자로 되어 있고 점용 만료 시기가 2017년 12월까지예요. 근데 지금 영등포역 롯데백화점은 2년간의 임시사용 허가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말이 어려워서 점용 허가지 세대로 산 게 30년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국가기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월세 들어가는데 30년 살게요 하고 하면 그 받아줄 집주인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네, 이거는 예전에 이제 이게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우리나라에 밀물듯이 들어오면서 민자 역사에 바람이 불었었거든요. 그 민자 역사의 효시입니다. 기차역, 지하철역을 지으면서 민간 자본으로 짓고 거기에서 기차역 건축비를 정부가 안 낸다. 그러니까 니들이 돈 내서 그 대신 그 건물을 쓰죠. 그 고용 승계. 네. 이런 형태로 그 세입자들을 그대로 승계를 한다는 그 정부의 보장만 있으면 사실 세입자분들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뉴스로 드러난 것만 보면 정부에서도 이걸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아직 없어서 그 마찰이 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뭐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롯데 영등포 역사는 공시지가가 1평방미터당 500만 원인데 그 바로 옆에 신세계백화점 있잖아요. 예. 타임스퀘어. 거기는 1평방미터당 1,000만 원. 거의 가격이 2배 차이가 나네요. 예. 그러니까 특혜죠. 그래서 지금 임시 사용 허가를 2년간 줬는데 이전까지는 점용료를 낸 게 연간 34억 원이었는데 앞으로 연간 100억 원이면 거의 3배 이상 더 낸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이거는 고스란히 임대업자들한테 세입자들한테 받지 않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전가시킬 확률이 높고요. 그러면 3배 높아진 세율?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게 가장 높겠죠.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는 이게 뜨거운 감자예요. 엄청나다. 이것을 계약대로 하기에는 세입자들의 생존권 문제가 걸려 있고 처음에 초기 계약대로 하기에는 그렇다고 이것을 사정을 봐주자고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민자 역사들이 계약 기간이 끝날 때 똑같은 전철을 밟을 확률이 높아요.
아마 앞으로 그렇게 계속 분쟁이 벌어질 거예요. 지금까지 싸게 썼으니까 이 정도가 아마 적정 금액이니까 이렇게 측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영등포역 말고도 서울역도 그렇고 동인천역도 그렇고 다 2017년 12월까지예요. 여기도 지금 해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내린 거예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년간의 계약 기간을 연장을 해주고 이 안에 롯데와 그 롯데백화점에 들어가 있는 세입자들의 관계를 빨리 정리를 해라라는 의미거든요. 좀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들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사받던 국정원 변호사가 숨진 채 발견됐어요. 뭔가 또 오싹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2013년에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나서면서 그 대응팀을 만들었었는데 여기에서 일했던 변호사가 30일 밤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숨지기 하루 전에도 투신을 한번 시도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는데 결국 이런 말이 이상하지만 자살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살을 하는 게 성공하기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자살 당한 거라고 보는. 번개탄을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서 그 열기, 그 뜨거운 열기를 견뎌가면서 질식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과연 제정신으로 가능한 건가? 만약에 술을 마시든 약을 먹든 이 정신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2차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면 그 약효가 우리가 뭐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셨을 때 시원한 물 느끼는 것처럼 그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약효가 나타날 때까지 그 뜨거움을 또 견뎌야 된단 말이죠. 번개탄을 캠핑 가서 이 바베큐를 위해서 그 번개탄을 피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번개탄이 열이 달아오르기 시작할 때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서 긴 작대기로 이 고기를 이렇게 해도 이 손이 뜨거워서 목장갑을 2개씩 껴야 되고 하는 그런 열기가 내가 운전석에 앉아 있다면 이 조수석에서는 절대 피울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러면 제일 먼 거리는 조수석 뒷자리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발생할 연기와 열기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 과연 차 안에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게 가능한 건가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열은 생각 못했고 이 연기 때문에 질식해서 죽는다고만 생각했는데 열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화재 현장에서 죽는 사람들이 사망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질식사거든요. 열은 둘째고 질식해서 이미 정신을 잃어요. 몇 모금 들이마시면 유독가스를. 그런데 저도 이제 이 자살을 시도해봤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얘기해보면 이 정도의 도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살을 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마티즈 사건도 그렇지만 이번 사건도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을 한다는 거는요. 이 역겨운 가스를 맡으면서 참는다는 거 굉장히 독한 사람이 못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도했던 게 고가도로에서 차로 몰고 뛰어내려. 전달하는 방법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007 가방에 5만 원권을 다발로 20개 내지 한 10개 정도 챙겼겠죠. 100장 챙기면 500만 원이니까 그거를 20개 정도 챙기면 1억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20개 다발을 챙긴 1억 원 007 가방을 차에 싣고 차를 가지고 이제 청와대를 빙글빙글 돌면서 CCTV가 없는 곳에서 사각지대에서 얼른 태워가지고 거기에서 가방을 전달하고 다시 돌면서 그 지점에서 내려주고 헤어졌다는 거잖아요. 그걸 추명호 전 국장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병우한테 이제 직접 비선 보고를 했다는 국장급이잖아요. 국장급이면은 국정원에서도 그 정말 이렇게 한 넘버 2를 다투는 누가 넘버 2냐, 넘버 1은 정해져 있고 이 국장들끼리 누가 넘버 2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다툴 정도의 직급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직접 돈 심부름을 했다면 도대체 청와대에서 이게 문고리 3인방의 권력은 그치 어떤 급이었던 건가 무시무시하구나 싶은 거죠. 또 하나의 방증은 지들도 이거를 불법인 거를 알기 때문에 밑에 직원들을 시키기가 겁났던 거죠. 첫 번째는 배달 사고가 나도 할 말이 없다. 아니 이러려고 5만 원짜리 만든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뇌물용으로 쓰기 위해서 고액권을 만드는 것 같고. 이거 5만 원짜리로 이렇게 해봤자 진짜 얼마 안 될 것 같거든요. 20다발이에요. 20다발이면 우리 펑퍼짐한 잠바 입잖아요. 잠바에 그 속주머니, 겉주머니에 집어넣으면 20다발 들어가요. 그 쇼핑백 하나의 그 작은 쇼핑백에도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꼭 1억을 뭐 만져본 적이 있는 것 같네. 그런 건 아니고요. 상상 속에서 들어갔습니다. 제가 10,000원짜리로요. 10,000원짜리 현찰로 10년 전쯤에
3천만 원을 은행에서 인출한 적이 있어요. 그 뭐 여기저기 쓰기 위해서. 예.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좀 무식해가지고 직원들 월급을 현금으로 줬거든요. 봉투에 담아서 80년대 스타일로. 좋아했겠다, 근데. 그렇지. 남자들은 좋아요. 왜냐면 돈만 줘보는 기분이라도 느끼라고 현금을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항상 찾았어요, 매달. 찾으면 은행에 가면 그게 큰 종이봉투 있잖아요. 돈 봉투. 돈 담는 봉투. 거기 꽉 차요. 3천만 원이 10,000원짜리로. 근데 그게 5만 원쯤권이었다고 생각해봐요. 5배, 1억 5천. 고봉투에 1억 5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으니 얘네들이 이렇게 희한한 게 그러면 국장급이라는 친구가 돈 심부름을 할 정도의 상황이면 누가 시켰을까? 윗사람은 몇 명 안 되잖아요. 국장급의 윗사람은. 차장급하고 국정원장밖에 없지 않나요? 근데 이게 영화로 만들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점점. 왜요? 그러니까 처음에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했다고 밝혀졌을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많은 상상을 했잖아요. 아, 이거 완전히 영화보다 더 재밌는 시나리오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재미있는 극적인 장면들이 많이 연출될 수 있겠다라고 상상을 했는데 갈수록 찌질해지잖아요. 부원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넘버 2 정도 되는 국장급 인사가 직접 돈 봉투 들고 배달하고 네. 직접 이렇게 비선 보고하고 원장 제끼고 보고하고 심부름 지시받고 이게 뭐 이렇게 블랙리스트 같은 것도 뭔가 좀 은밀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대놓고 이름 작성해가지고 서로 열람하고 그러니까 돈을 배달하는 것도 국장급 받은 건 조윤선. 차라리 그 영화에 나오는 조폭들처럼 뭔가 좀 뭐 지시하에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영화 시나리오로는 너무 이게 가오 빠진다고 하죠. 가오. 고운 말로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고운 말로 얘기하면요. 개차반이다. 예. 아니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국정원장이 지시를 했으리라고 강하게 추정이 되고요. 그 국정원장과 우병우나 아니면 최순실이나 김기춘이나 이런 정도에서 선이 닿아서 이야기가 됐을 거라고 좀 의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급이 돈을 직접 갖고 청와대 근처에 가서 숨어서 조윤선, 현기환 이게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또 직접 돈을 받으러 나가.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수석들한테. 그러니까 얘네들이 돈 받으러 나가 수석이.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는 특수활동비라고 합리화시켰겠죠. 어차피 그 국정원에서 그 예산 자체가 특수활동비는 회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기 자리 없이 쓸 수 있죠. 그거를 이제 알고 받았겠죠. 아니 그래도 수석이 나가서 돈을 받냐고 쪽팔리게. 돈인데, 가오 떨어지게. 돈인데. 아 그런가? 국정원이 2010 차에 타고 안전벨트 풀고 이런 정도까지는 해봤는데 그 정도는 순간적으로 욱해서 해요 사람들이. 다리에서 뛰어내린다든지 바다로 뛰어든다든지 하는데 이렇게 번개탄을 피워놓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이 사람이 우리가 국정원에서 정예 요원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법고 시범 합격한 변호사예요. 변호사죠. 예. 이 사람이 그렇게 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법적 절차가 구속이에요. 구속수사. 증거 인멸을 하고 뭐 이런 도피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핵심적인 증거가 나올 수 있는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구속해서 수사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자해라든지 자살을 막기 위한 방법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죽기 전에 검찰에 출두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때 당시에 2013년도에 국정원 댓글팀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서 들어가니까 대응팀을 만들어서 막 이제 하는 팀에 소속돼 있던 변호사잖아요. 그 내부 정황에 대해서 자세히 그 증언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약간 오싹한 상상력이 이렇게 발동되는 이유가 네. 대응팀을 국정원에서 대응팀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2013년 말씀하신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그 조사에 대한 수사에 대한 국정원 대응팀의 변호사 그렇죠. 변호사 참여했던 변호사 그 팀의 변호사였는데 그 팀원들 중에 이 변호사가 소속감이 가장 약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이 사람은 직업으로서 들어간 거 외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좋은 상상을. 그렇죠. 아니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검찰에서 놓친 부분 같아요. 뭐냐면 얘네들 이 국정원 사건에 대한 부분들은 혐의가 짙어지면 반드시 이건 구속 수사를 해야 돼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전날에도 강릉 바닷가에 투신했다가 구조됐다고 하는데. 예, 그랬다고 하는데 뭐 이게 투신을 한 건지 당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좀 의심이 많이 가요. 그래서 검찰이 이거는 반드시 구속 수사를 해서 신병을 확보하고 신병을 확보하면 이 사람들은 뭐 벨트도 풀고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해나 자살을 못 해요.
그렇게 신병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를 받거든요.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야지 이런 정보에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떠한 짓을 어떻게 벌일지 몰라요. 대한민국 국정원 얼마나 나쁜 집단이었습니까? 무섭습니다, 진짜. 왜 이 이명박 때나 유행했던 이 자살 사건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는지.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는데. 네, 이명박근혜 시절에 또 우리가 그 시민들이 만들어낸 표현이 있잖아요. 자살 당한다. 그렇죠. 예, 자살 당하지 않게 조심하라. 뭐 이런 이야기 있었죠. 그때 당시에 박근혜 당시에 저희도 방송에서 예. 그런 얘기했어요. 저는 자살 안 합니다. 예. 그런 이야기 유행도 했었고 정말 답답한 노릇인 게 이렇게 이 뭐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중압감을 못 이긴 아니죠. 이건 중압감을 못 이기는 게 아니고 중압감을 못 이기면 이실직고하면 조금 편해져요. 처벌을 받으면 돼요. 변호사니까 충분히 다 알겠죠. 그렇죠. 예,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들어가봐야 몇 년 안 살아요. 그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대기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를 사람은 아닌데 그럼요. 그걸 일방적으로 모든 걸 포기하고 한순간에 이렇게 세상을 져버리는 게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죠. 분명히. 어쨌든 이 국정원 댓글 수사, 재수사 이 부분이 좀 점입가경으로 좀 이상하게 가고 있는데 검찰 측에서는 신병 확보에 좀 만전을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다음 뉴스는요. 5만원권 다발로 두 정무수석엔 추명호가 배달했다. 정말 재밌지 않아요? 예. 조윤선, 현기환 두 전 예. 정무수석에게 돈이 어떻게 전달됐는지도 지금 JTBC에서 취재 결과 확인이 됐는데요. 배달한 사람, 배달맨은 다름 아닌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었다고 하고요. 이 사람은 우병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를 했다가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인데 돈 전달을 지시한 당시 국정원장들에게 뇌물 공여와 국고 손실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